네, 장대익 선생님 역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우선은 제 소견을 그냥 가급적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린 다음 설명을 많이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다음에 오히려 플로우에 계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마이크가 이 방. 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제가 답 잘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AI가 30년 전에 붐을 한번 일으켰다가 그 다음 야단을 맞았는데 다시 지금 또 크게 보면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어서냐 아니면은 또 하이프냐, 그 질문이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약간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해보면 제가 항상 의외로 명확하게 다른 분들이 지금은 다르다 해요. 제가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서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린 게 아까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메인티넌스를 해줘야 그 지능을 유지하거나 향상돼요. 근데 지금은 러닝은 스스로 자기가 데이터는 계속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씩이지만 인덕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향상하는 능력의 시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선 제 잠정적인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협받는 잡이 프로그래머예요. 진짜로 아셔야 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프로그래머의 일이 점점 자동화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남들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신러닝 툴박스라는 걸 오픈해 놨어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는 사람들이 그거 쓰게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전에 프로그래밍 하던 거를 거기 있는 툴박스를, 그 컴파일러 같은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거고, IBM도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거를 클라우드에 머신러닝을 올려놨어요. 지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다 오픈했어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넣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분들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러닝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응용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품 개발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에서 저는 바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하던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런 면은 분명히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말로 장 교수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러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로보틱스 회사 8개 인수했고, 딥마인드 그 엄청난 가격에 인수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계속 늘려갑니다. 꼭 구글만은 아닌데 사실 아마존도 그러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게 그러는 게 어떤 건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자나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지.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새로 생기는 회사가 작지만 생기면은, 구글을 생각해 보셔도 2명, 뭐 5명 이렇게 출발하던 회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큰 회사가 드물어요, 역사상.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게 더 많이 생기면 생기고 있지 없으라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엣지에 있는 그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다음을 나가지 않으면 선두에 있는 회사는 한 2, 3년 후에 다른 어떤 회사가 뭐를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와치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선두를 유지하려면은.
아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특이점이 오는가, 언제, 뭐 2045년 타임지에서도 얘기하고, 평균을 내서 아마 여러 사람들 해서 한 게 그런 것 같은데,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정말로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사실 가장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정말 인공지능 연구 차원에서 지금 기술이라면 저는 오기 어렵다고 봐요. 미싱 링크가 저는 하나 있다고 보는데, 그 미싱 링크가 뭐냐면 기계가 자율성을 갖느냐, 정말로 에이전시, 아니면 철학적으로 약간 프리윌, 자유의지, 이런 거를 갖는 점에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금방 도달할 수도 있는, 생각보다. 근데 아직 제가 아는 기술에서는 사실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 그 자율성을 기계한테 넣어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은 잘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뽀로로 얘기도 하셨는데, 상상력을 그 생각하는 게 가장 그게 원천적인 지능에서 미싱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가장 그 미싱된 그 정보 처리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상상력 같은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 상상력이 사실은 프리딕션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뽀로로 만화 영화를 과거에서 본 걸 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프리딕션해서 조금씩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멀리 봤을 때 상상력이라고 정말 봐준다면 마치 기계가 약간의 에이전시 같은 걸 갖는 걸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아직은 그 연구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철학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철학에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네. 엄청 큰 논란거리이기 글쎄요. 때문에 기계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미로 제가 약간 농담이었는데, 기계가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철학하시는 분들의 잡이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리학도 이제 연구에 위협을 받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과거 몇백 년을 논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방향을 좀 의견이나 방향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 부분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짧은 기간으로 보면 일자리가 위협받는 게 맞고, 분명히 무지하게 위험하고, 당사자 그거를 접하는 사람한테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가족이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정부 차원이나 좀 더 긴 시각에서는 그거를 알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 거라는 거를 알고 교육을 다시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C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대신에 머신러닝 툴박스를 이용하는 거를 가르치면은 야 되는 거죠. 물론 C 프로그램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해지는 영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초기에는 C 프로그래밍 같은 그 고급 언어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로 아는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 사람이 알아보기 못하는 그런 언어로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셈블리어로 짜던 사람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근데 고급 언어는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머신러닝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 언어가 이제 가려져요. 머신러닝 툴박스에 불러서 내가 조합하면은 돌리면 안에서 C가 돌아가는데 C를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는 측면에서
재교육뿐만 아니고 그 앞을 내다보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AI가 그 아까 그 특히 사람하고 저희 지난번에 인지과학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기계하고 사람하고 지금 가장 차이점이 뭐냐? 관점에서 보면 기계는 아직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사람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줄 인력이 많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정말로 인식하고 그런 사람을 양성하려고 생각하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배출되면은 부가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업이나 경제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을 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물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맞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근데 그게 당장 아닌 거 부분도 많다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너무 그렇게 위협을 지금 있는 분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 지금 이제 택시기사는 근데 사실 훈련 받아가지고 특별히 하지는 않죠. 운전면허 정도만 있으면 하니까. 택시기사 하려고 운전면허 받는 거는 지금 좀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이제 왜냐하면 택시기사는 20년 안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0년보다 짧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술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인데, 컴퓨터가 발명되는 1940년, 50년대 이때만 해도 역시 유럽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도 일찍부터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회 문제나 사람을 대체하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50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래서 IT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산업이 생긴 거고,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그 발전 단계에 와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갔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된 선진국들보다 그 잘하는 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 지금 인공지능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인력을 미리 양성해두고 빨리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사회성 공감 능력인데, 그게 사실 기계가 지금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발표를 할 때도 그래서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디는 없는 마음만 있는 거, 과거에 클래시컬한 인공지능, 심볼릭한 거, 로직이나 분석적이고 최적화하는 이런 시도. 다음 후반부 중간에 있는 바디 위주의, 그러니까 단순한 로봇. 아까 빅독도 잘 보여주셨는데 전형적인 케이스죠. 행동이나 이런 거는. 근데 아직은 마인드는 좀 부족한 그런 연구. 근데 상용화된 걸 아까 보면 호텔에서 뭐 딜리버리 하는, 그러니까 주로 움직임을 가지고 유용한 서비스를 하는 그 행동이 중요한 측면, 그러니까 산업에도 중요한데 진짜로 더 중요한 거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embodied mind, 그걸 합치는 마음을 가진, 몸을 가진, 바디를 가진 마인드. 거기서 바디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장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감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감성, 엠퍼시 이런 거를 가진 기계가 되려면은 사실은 피직스만 가지고 되기보다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케미스트리가. 그 생명체는 다 사실은 케미스트리 기반이에요. 물론 피직스 있죠. 근데 기술을 보시면 지금 피직스를 흉내낸 기술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을 보는 거, 카메라. 그나마 물론 해석은 잘 못하지만 오감으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음성인식, 다 어쿠스틱스, 피직스죠. 근데 아직 안 되는 걸 보시면은 미각, 케미스트리입니다. 미각, 후각. 물론 신경과학에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케미스트리 기반이고 웹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지금
까지 아직은 산업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엔 그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감성이나 공감력이나 아니면은 이모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은 모듈레이터, 뉴로 트랜스미터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뉴로 모듈레이터가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영향을 주는데, 신경과학에서도 그런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것 같고, 결국은 바디에서 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아직은 아날로지 관점에서 케미스트리인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아마 사회성, 감성, 결국은 공감력까지, 그 자율성이나 이런 거는 곧 그거하고 관련이 저는 밀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어려운 문제지만, 예,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로봇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친근해야지 되는 거지, 혐오를 주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아무도 일단 사용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좀 제가 짧게, 예,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장병탁 교수님께서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기계들의 이제 등장을 보여주셨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크고, 좀 embodied cognitive computing behavior base의 데이터들을 추론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새로운 기계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게 인문과 기술의 만남인데, 장 교수님, 장병탁 교수님 슬라이드 후반부에 이제 트러스트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 많은 인문학자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자유의지나 그 트러스트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 가는 다음 단계에 사실은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인문 쪽의 이슈들이 많음을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고 그걸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네, 저기. 네, 장 교수님 그 강의는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까지 다,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그 아까 튜닝 테스트 얘기를 하셨을 때, 그 튜닝 테스트 패스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키친 로봇을 아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그 아침에 와이프한테 아침밥을 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강 큰 남자가 될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키친 로봇의 개발이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에서의 키친 로봇은 단지 산업용 로봇을 갖다 놨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친 로봇이란 것이 과연 그 산업용 로봇을 갖다 놓는 정도 수준에서라면은 별 그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그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키친 로봇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끝으로 아까 그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페퍼라는 로봇이 연말에 한국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말씀을 좀. 연말에 한국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튜링 테스트가, 그러니까 사실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튜링이 제안한 게 1950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계가 얼마나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생각으로 한 실험으로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 장막에 가린 두 방을 만들어 놓고 한쪽엔 기계를 놓고 한쪽은 사람을 넣은 다음에 바깥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채팅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기계고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기계가 유연하게 대답을 하면 그 기계는 똘똘하다, 지능이 있다고 대답하자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채팅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판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기계가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판별을, 그러니까 이게 기계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는 아마 뭐 30% 정도의 사람이, 지금 나온 얘기는 30%, 10명한테 물었는데 예를 들면 3명 정도는 기계인지 사람인지 잘 구별 못하겠다 라고 얘기해 준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은 뭐
기계인지 사람인지 잘 구별 못하겠다고 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를 했다면 한 거죠. 한 명이라도 통과했다면은.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로 하려면 기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인지 알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내가 봐주려는 성향도 있고 사람은 이 기계 어차피 뭐 그런데 그래서 그냥 봐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봐주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테스트는 그래서 정말 가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키친 로봇은 그냥 산업용 로봇을 아까 보여드린 거에 갖다 놓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시면 그러고 보니까 일반 대중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산업용 로봇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산업용 로봇은 고정돼 있어요. 팔은 막 움직이죠. 자동차 공장. 물론 옆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움직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로봇은 자율 이동이에요. 자기가 알아가서 장에서 가서 인식해가지고 꺼내오고 그 경로가 철로를 넣거나 뭐를 한 것처럼 정해진 게 아니고 알아서 가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 프로그램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냄비가 어느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그러니까 좌표 줘가지고 가져오면 산업용 로봇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냄비 움직임이 움직여져도 그 움직인 데 가서 인식을 해가지고 쓰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진보된 거고요. 근데 멀리서 보기에는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도 뭐 그건 공감이 갑니다. 근데 키친 로봇을 하려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지난 과거 한 5, 60년 연구에서 가장 큰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계가 하기 쉬운데 사람이 잘하는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뭐냐면 어른이 잘하는 거를 흉내내긴 상대적으로 쉬운데 아이들을 흉내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잘해요. 근데 everyday life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그 키친 로봇 시츄에이션이 민행공대가 잘 제안한 거는 적절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everyday life이기는 하면서도 적절한 그 가정 환경 안에서 그러면서 일상생활이잖아요. 밥 먹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철학적인 그분들의 그 배경은 everyday life에 인공지능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어떤 게 들어있냐면 사실은 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려면 냉장고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느 게 가면 냉장고에 들어있고 어느 게 선반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거기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순서를 추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차가에 보관해야 되는 건 냉장고라는 데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냉장고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냉장고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문을 먼저 열어야 되고 문을 열려면은 손잡이를 알아봐야 되고 아주 사실은 복잡한 추론 과정이 거기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사실은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거를 다루고 있고요. 페퍼는 그게 아마 사실은 여러 가지 모델을 아마 그 소프트뱅크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가격이 비싸니까 예를 들면은 그 상점에 오는 안내 로봇 이런 거 같은 거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가정에 모두 들어오기는 아직은 어려울 텐데. 님 제가 7월 달에 취재를 했는데요. 그 지금 17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렸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통신비를 받거나 뭐 이런 한 200만 원 정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20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분에 1000대가 그냥 매달 1000대씩 팔고 있는데 1분에 매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한국말을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아직 한국 파트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또 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영어하고 일어하고 한국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츄에이션이.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파트너가 아직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는지 모르죠. 파트너를 네. 아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예전에 들은 건 하여간 연말 정도에 왜냐하면 저희가 살려고 했더니 가을쯤 돼야지 한국에 들어올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질문을 한 4개, 3개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한 가지씩 있으시면은 이쪽에. 네. 그 두 가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안드로이드 그 구글 쪽에서 나온 이제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운행 중에 보도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직진할 경우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엔 멈추더라도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치지 않으려면은 핸들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핸들을 돌렸을 때 나갔을 때 앞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무인 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 뭐 캐주얼티를 최소화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류가 이런 과정을 들었는데 인류가 이제 가진 본능들은 대부분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제 그런 본능들이 작동한다고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생존이란 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은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그 작동 원리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몇 개를 더 맞죠, 그럼? 아까 여기 손. 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인간이랑 인공지능이랑 이제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될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선수대할 것이 로봇 윤리 같은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한번 언급되었던 뭐 로봇 사문칙이나, 근데 그런 이제 로봇 윤리에 관한 연구나 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로봇의 뭐 OS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윤리가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장대익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은 아직 로봇이 진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나중에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만약에 대체될 수 있다면은 인간이 진화될 때 그런 공감 능력을 진화 관점에서 어떻게 키워는 그런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코딩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원리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마지막 기회. 네, 여기. 인간 진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로봇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의 방식이나 지식 정보에 대한 그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서잖아요. 감정. 이런 것들을 기계가 지금 로봇이 대신하고 있거나 연구되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서 한 2분씩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그 감정을 구현한 로봇은 로봇 연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들 하고요. 키즈맷 같은 MIT 신티아 브라질이라는 사람이 만든 키즈맷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지보라는 로봇이 이제 올 연말에 상용화되는데 400불 하거든요. 네, 아까 보여주셨지만 기본적인 베이직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그걸 읽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은 좀 수준이 낮지만 감정적 교류를 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정도 수준 같고, 그건 더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빅덕을 보여드린 거는 기계도 그 공감 능력이, 기계는 아직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울트라 소셜하게, 그러니까 초사회적인 종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기계가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기계가 공감 능력까지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기계도 문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시크릿이 바로 공감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로봇 윤리 관련해서는 한 10년 전쯤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서 최초로 뭐 로봇 윤리의 그 선언을 만들겠다고 한번 해프닝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여간 같이 인문사회 쪽 선생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그럼 목표는 뭘까? 뭐 우리는 생존과 번식인데 기계도 생존과 번식을 할까? 물론 기계가 어떤 의도를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냥 막 살진 않겠죠. 네. 그게 가능할 것이냐? 언젠가 저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때는 더 많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삶의 목표를 정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존과 번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앞쪽에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멀리 있는 걸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예측입니다. 아까 예측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그 많은 것들이 보면 사람이 똘똘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강아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오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는데 그래 우리 달래미인데 달래미가 우리 식구들이랑 뭐가 많이 다른가 집에 아이들한테 가끔 농담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명확한 건 우리 강아지보단 적어도 사람이 멀리 내다봅니다. 미래에 그 예측하는 능력이 그리고 훨씬 과거도 멀리 봐요.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하고 예측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모든 지능의 서브스트릿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케미스트리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케미스트리도 녹아 있고 우리 기억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멀리 보는 거, 그다음 미래를 보는 거, 그것도 멀리. 그래서 아까 로봇이 가다가 안 넘어지려면 그 눈앞에만 몇 번째 인프라레드 센서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건물이다 그러면 가다가 계단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미 저 밑에도 계단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센서값만 가지고 한다면은 안 돼요. 운전해 보신 분들 보면 터널 지나가 보면 아니면 택시 타다가 혹시 잤는데 딱 눈 뜨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 동네인데 일어나 보면 어딘지 몰라요. 진짜로 그런 경험 한 번쯤 하셨을 텐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동네를 가면 당연히 다 보입니다. 근데 자다가 깼는데 우리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어딘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고 예측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고 생존과 번식은 그 지금 보면은 사실 반도체도 파워 열 문제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산업화되기 어려운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동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가장 미니멈 피직스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컨섬션. 그래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본능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유기체 생명체는 그런데 지금 반도체나 기계로 일렉트로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디바이스는 사실 그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로봇이 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도 사람도 벌써 전기 찾아다니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전기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생명체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근데 같은 거니까 사실은 역시 기술적으로는 그게 목적 함수가 뭐냐. 사실 머신러닝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뭐를 주느냐에 따라 그거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골이 뭐냐. 그래서 에이전시는 그 골을 기계가 스스로 세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옳지 안 옳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고, 골을 주면은 그걸 성취하는 거는 기계가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 목표까지, 내가 미래에 대한 다음 목표까지 스스로 설정하는 단계도 예측에 의하면 사실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공감 사회성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역시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을 추천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좀 단순한 기술은 친구가 나랑 음악 좋아하는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추천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음악의 내용에 어떤 리듬을 좋아하지? 음악 내용을 분석하고 그래서 리듬이나 이런 거하고의 감성의 관계 이런 거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리듬이나 특성이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걸 해서 추천을 하려는 이런 시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명확한 걸로 무슨 자연 언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opinion mining 뭐 이런 걸 연구합니다. opinion. 댓글이 올라간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거를 분석해서 이미 상용화에 쓰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러니까 센싱이 문제인데 텍스트가 유일한 어쩌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걸 하지만 웨어러블 센서에 그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EDA라는 피부 접촉 센서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얼러트 돼 있는지 아닌지 같은 거를 스마트워치 이런 데 들어 있습니다. 워치 형태로.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 같으면 몸에 붙어 가지고 센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감성을 읽어낼 수 있고요. 간접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물론 브레인 시그널을 직접 읽어내는 게 좀 더 직접적이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없던 기술들은 아주 근본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존재론, 인식론, 또 경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분 교수님, 두 분 다 장 교수님이신데 장장 교수님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논의된 연속선상에 있고 오늘 얘기가 됐고 또 앞으로도 이 논의들이 이제 교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홍성욱 교수님 뒤에 오셨지만 과학사, 과학 철학 협동 과정이나 인지과학 협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던 얘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키스티하고 융합과학기술대학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오픈 열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